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시기에 가장 반가운 인연과 기적처럼 재회했던 한 사람이에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 가정적인 남편과 착하고 바른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두 아들의 교복을 달아주는 게 일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주부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뭔지 한순간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죠. 당시엔 삶이 버거울 만큼 힘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어떻게든 잡고 버티니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군요. 평소 많은 위로를 받는 사연살롱에 그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은 자신의 이름을 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대외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는 회사까진 아니었어도 업계에선 알아주는 탄탄한 회사였답니다. 신혼 초에는 작은 작업실에서 친구와 함께 낮이며 밤이며 톱질을 하거나 인부들을 구하러 뛰어다녔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직원도 10명이 넘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죠.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덕에 저도 재벌집 만화님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키워낼 수가 있었고요. 마냥 평탄했던 제 삶을 누군가가 시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느 평범했던 오후, 저는 갑자기 청정병역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날은 남편이 며칠 전 먹고 싶다고 했던 닭볶음탕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고 왔던 날이었는데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모르는 번호로요. 저는 스팸이면 바로 전화를 끌 생각으로 사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뒤집힐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기 땡땡병원입니다. 박승현 씨 가족분 되십니까? 네? 네,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박승현 씨가 오늘 오후 1시경에 작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여기로 바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멀쩡하던 저희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순간 멍해지면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지갑 등 최소한의 짐만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들은 통화 내용이 모두 거짓이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건 싸늘한 모습이 된 남편이었고 전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만 해도 평소처럼 장난치면서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저기요, 심장마비라뇨.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남편분 나이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하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작업실에서 쓰러지자마자 동료분이 신고해 바로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오시기 전까지 살펴봤을 땐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라뇨.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여유가 넘치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럴 리가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의사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끝없는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병원 관계자분이 와서 사인하라는 종이에 전부 사인을 했고 정신없이 목 놓아 울었다가 누군가의 안내로 장례식장까지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두 아들도 연락을 받아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낸 저희는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에도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했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힘없이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면서 문득 훤칠하게
큰 줄 알았던 저희 아이들이 한없이 작아진 것 같더군요. 두 아이 모두 전과 달리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불현듯 번쩍 정신이 들었죠. 고등학생, 중학생의 나이들이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하니 저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젠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저희 가족에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열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전에 남편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박승현 사장 집이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돈 받으러 왔수다. 박승현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려서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요? 네? 빚이라뇨? 저희 남편한테요? 이 집 경매로 팔리기 전에 현금이라도 받으러 갔으니 얼른 좀 주세요. 3천만 원이올시다. 네? 3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이 제가 어딨어요? 왜 없어요? 보험금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변제 받으러 왔으니 얼른 줘요. 3천만 원. 내가 그거 받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꼼짝 안 할라니까.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들고 오니 저는 얼떨결에 그분에게 먼저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분이 왔다 간 후 불이 나게 남편의 서재며 가방, 사무실까지 전부 뒤져본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생전에 저희 집과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았던 거였어요. 게다가 10명 가까이 되는 개인에게까지 돈을 빌렸고요. 당장은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이 사라졌으니 집까지 찾아왔던 빚쟁이의 말처럼 저희 집은 꼼짝없이 경매로 팔릴 위기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슬리퍼 차림으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사업 초창기 때부터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남편의 절친인 장원석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몇몇 직원들이 보였고 사장실엔 아니나 다를까 장 사장이 있더군요. 저는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곧장 사장실로 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통화 중이던 장 사장은 절 보더니 놀란 눈을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재수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갑자기. 아유, 일단 이리 좀 앉으세요. 이런 몰골로 어떻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장 사장님, 저희 남편이 사무실이랑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아놓은 거 알고 있었어요? 최문식인가 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한테 3천만 원을 빚졌다면서 차용증을 들고 찾아왔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장 사장님, 뭐 아는 거 없어요? 있죠? 빨리 무슨 일인지 좀 알려줘요. 승현이가요? 세상에, 나 모르는 일이에요. 승현이 혼자 여기저기 빚지고 다닌 걸 난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찾아왔던 사람이 최문식이라고요? 네, 저 이제 어떡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빚을 갚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 집도 이 회사도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재수씨, 너무 걱정 말아요. 일단 제가 여기 사무실만이라도 잘 보존해 볼 테니까. 재수씨는 일단 들어가서 변호사를 만나든가 해보세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네, 일단 알았어요. 고마워요. 장 사장은 놀란절 차분히 달래주었고 저는 일단 집으로 와서 정신을 차려보기로 했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남편의 채무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죠. 도대체 무슨 연유로 남편이 그만큼의 빚을 지게 된 것인지는 몰랐지만 저와 제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어요.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전부 훑어보곤 어두운 목소리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면 남편의 빚을 저희가 대신 갚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찌되었든 집과 남편의 회사에 남아있던 지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 재산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과
남편 회사의 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에서 살라고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전 아직 일도 못 구했는데요. 그건 빨리 알아보셔야죠. 의뢰인분 개인 재산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챙겨서 얼른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개인 채권자 중에선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 남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들이랑 같이 욕 보시기 전에 얼른 집부터 옮기세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일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구할 수 있는 집을 구해 이사를 했어요. 그 사이 몇몇 빚쟁이가 더 찾아왔지만 저희는 그때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죠. 저는 대입을 앞두고 있는 첫째 아들만 서울에 남게 하고 아직 중학생인 둘째는 급한 대로 친정에 맡겼습니다. 친정에 내려가는 날 아예 전학수속도 다 밟았고요. 한순간에 가족이 찢어져 있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도 가슴 아파하시며 소정의 돈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돈을 받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는 엄마 아빠 품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 거처를 마련한 뒤 저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용을 썼어요. 저야 굶으면 그만이지만 첫째를 뒷바라지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40대 중반의 경단녀가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나마 아끼고 아끼던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쌀이며 반찬을 들고 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이런 걸 사오냐고 물어도 평소 자기도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대답만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옆 동네 시장에라도 일자리가 있나 돌아다니던 길에 첫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채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자기 몸만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요. 윤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여길 왜? 너 지금 학교에 야자할 시간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 몰래 그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그게 엄마 나 괜찮아. 오늘 할 공부는 다 하고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길게 일하는 것도 아니야.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데 잠깐 대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잠깐만 일하는 거야. 정말이야.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전 귀에 아무 말도 들려오지가 않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40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 자괴감이 몰려들었죠. 제가 돈벌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 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미어졌죠. 제 자신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아버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다고 아들에게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아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어요. 제 아들이 성적이라도 낮았으면 혹시라도 고마워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은 전교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기에 엄마로서 도저히 펜을 놓고 다른 일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뒤늦게 다시 장원석 사장을 찾아갔어요. 한동안 저희 집안의 일만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장 사장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는데 제가 아쉬운 입장이 되니 장 사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당장 급한 돈만 빌린 뒤 이후엔 면접장에서 무릎을 꿇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장 사장을 찾으러 간 저희 남편의 회사는 말 그대로 폐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20년 동안 건실을 하던 인테리어 회사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휑한 모습이었죠. 장 사장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근처에 있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
저희 남편 회사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한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사정을 알겠다는 듯이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저기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던 그 인테리어인지 뭐식인지 하던 곳 아닌가? 딱 봐도 한 놈이 배신한 거지 뭐.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서 아마 다른 회사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좀 작고 살집이 있던 사장 말이야. 그 사장이 안 그래도 여기저기 돈을 엄청 빌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죽은 자기 동료 명의로 말이야. 그게 지난주에 이쪽 주변으로 소문이 쫙 돌았어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금 그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요? 그놈한테 빚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 사실이라고 보는 거지 뭐.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말이야. 빚쟁이들이 박 사장인가 하는 사람 욕을 엄청 시리하고 떠나더니만 며칠 뒤에는 직원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장 사장인가 하는 사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직원들이 하나같이 장 사장이 다른 쪽을 배신한 거라고 하던데 뭐. 같이 하루 종일 일했던 직원들 눈기보다 정확한 게 어딨어.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사태가 남편과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그 인간, 장 사장의 지심을 알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남편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에 장 사장과 며칠 동안 크게 싸우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하던 저희 남편이 장 사장의 만행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저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집 근처 외진 골목에서 숨죽여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혹시나 집에 있는 아들한테 이 모습을 들킬까봐 그렇게 길바닥에서 소리 죽여 울었죠. 그리고 제 안에 그전에는 없던 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았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다가 종국에는 반드시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새기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타이밍이 마치 운명처럼 딱딱 들어맞았던 것 같네요. 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얼마 전 일자리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그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땡땡 회사 지원하셨었죠? 저희는 그때 면접 진행했던 곳인데요. 새로운 자리가 하나 들어와서요. 네? 땡땡 회사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나요? 아니요. 거긴 저희가 계약한 업체 중 하나고 이번에 들어온 곳은 또 다른 업체예요. 저희가 채용만 진행해주는 대행업체라서요. 아, 네. 어쨌든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일 잘할 수 있어요. 네네. 저번에 진달래님이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이번에 채용 공고 올라온 곳은 가구회사인데 여기서 사무보조로 일할 수 있으시죠? 나이 제한이 없네요. 네, 뭐든 할게요. 잘할게요. 면접이 언제죠? 저는 무조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어필했고 그렇게 바로 이틀 뒤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새로 면접을 보게 된 회사는 가구회사였는데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한 브랜드라 규모에 비해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어떤 가구들을 파는지 살펴봤는데 딱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우아하더라고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월급도 제때 나오고 우리 아들들한테 부끄럽지도 않겠구나 싶어 전 초조한 마음으로 이틀을 보냈답니다. 저는 결혼 전 잠깐 회사를 다녔을 때 입었던 오래된 정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려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은 비록 낡았지만 최대한 단정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처녀적에 입었던 옷이 맞아 옷을 새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연락이 왔던 곳에서 절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었다고 하더니 면접은 저 혼자만 보는 것 같았죠. 젊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 같은 곳에 앉아 있었더니 과장급으로 보이는 직원과 신입사원처럼 보이는 젊은 직원 2명이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하신 분 맞죠? 네, 안녕하세요. 진달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똑부러진 말투로 인사를 하곤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앉으려고 했죠. 면접관 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직원이 제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며 뭐라고요? 하고 큰 소리로 놀라기 전까지는요. 성함이 진달래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제 고향이요? 충청도예요. 충남 보령 맞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절 아세요? 면접관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았고 아직 저희가 있던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인지 밖에 있던 직원들도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빼꼼하고 이쪽으로 쳐다보았어요. 순식간에 사무실에서는 헐, 이름이 진달래래. 설마. 그 진달래? 에이, 설마. 근데 고향도 같대잖아 지금.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며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답니다. 그 소란한 속에서 면접관은 같이 면접을 보러 온 젊은 직원에게 이런 일이 있었음 진작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라고 작게 타박을 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장님, 지금 3층으로 잠깐 내려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회의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약 1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등장했어요. 달래야, 나야 도희. 뭐 도희? 설마 중학교 때 그 김도희? 그래, 내가 너 이름 듣고 설마 했는데 이력서에 적힌 생년월일이랑 중학교 이름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가 마주한 건 제 옛날 중학교 동창이었던 도희였어요. 도희와 저는 약 1년 남짓하게 친하게 지내다가 도희의 가정사로 인해 멀어졌던 사이였죠. 제가 막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도희네 가족이 저희 마을로 이사 왔었거든요. 도희와 저는 집이 가깝진 않았지만 그의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별거 아니야. 그냥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야, 선아야, 이것 봐. 도희 그림 엄청 잘 그려. 어머, 그러네. 도희 너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다. 도희는 저희 반 안에서 유명한 그림쟁이였죠. 제 짝꿍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 도희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거나 도희가 그림 실력을 뽐낼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죠. 저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항상 어둡고 소심하기만 하던 도희는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은 친구가 되어갔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놀러올 만큼 저랑도 친해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방학이 막 시작된 날이었죠. 도희가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만 신은 채로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집에 있던 전 깜짝 놀랐지만 일단 날이 추우니 도희를 안에 들였습니다. 며칠 밤만 묵고 가도 되냐는 도희의 말에 저와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도희를 받아주었어요. 도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왜 이런 몰골로 찾아왔는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쉽게 물어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한창 저녁 식사를 차리는 중에 도희 어머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엄마랑 제가 문을 열었다가 도희 어머님의 처참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는 도희 어머님께도 똑같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게끔 도와드렸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도희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 가족한테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갚지 못할 신세를 졌네요. 달래 어머님 아버님은 제 딸과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 동네야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생수 한 잔 마시고 나와도 별 문제 안 되는 곳인걸요. 저 밑에 집 선아랑 경희도 몇 번이나 놀러 왔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희 엄마. 이게 변변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도희 어머님이 앙상한 손으로 작은 돼지 저금통을 꺼내자 저희 엄마는 크게 손사리를 치며 말했어요. 아우, 됐어요. 얼른 도로 넣어요, 도희 엄마. 저희한테 고마우면 그만큼 도희라도 잘 챙겨줘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애기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서 쓰나. 앞으로는 도움 받는 거 일일이 다 무리해서 갚지 말고 무조건 도희 챙기고 본인 몸 챙기는 데 쓰셔야 해요. 그 말에 도희 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엄마 품에서 눈물을 쏟다가 도희 손을 잡고 떠나셨어요. 도희랑 저도 본능적으로 그 순간이 서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도희와의 마지막 추억이었어요. 그 이후로 도희나 도희 어머님의 소식은 전혀 못 듣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30년이나 지난 후에 기적처럼 다시 만나다니요. 도희는 저를 얼싸안으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도희의 사무실로 가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사라져서 나도 우리 반 친구들도 걱정 많이 했어. 어머니는 잘 계셔? 엄마는 4년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 너 봤으면 엄청 기뻐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손뼉 치시면서 좋아하고 계실 거야. 어머, 그랬구나. 인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찮아.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전부 경험하고 가셨어. 고마워. 전부 네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 덕분이지. 세상에, 네가 그림도 잘 그리고 성실한 친구라서 잘 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멋진 회사를 가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겠니? 그때 네가 내 주머니에 몰래 용돈 넣어줬잖아. 무려 5만 원이나. 그게 그 당시 엄마랑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넌 모르겠지만 우린 네 덕분에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 고마워. 도희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그간 살아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눈에 훤하더군요. 그림 그리는 재능 하나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던 도희는 우연히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미술대회에 나갔다가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미술대회에 닥치는 대로 다 나갔고 결국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둘이 지낼 집이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가구 디자인이라는 걸 접하자마자 속절없이 빠져들었다고요.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해외에 있는 회사에 스카웃되어 잠시 유럽에 살다가 이후 자기 회사를 차려서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였다고 합니다. 자기 얘기를 다 끝낸 도희는 제 이야기도 물어보았어요. 전 자신만의 길을 탄탄히 다지며 살아왔던 도희랑은 다르게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도희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었답니다. 얘기를 다 들은 후엔 진심으로 절 위로해 주었고요. 달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기를 품고 남을 헤아려고 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온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성공해야만 하는 환경이었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넌 너희 남편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가 돼줬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공부도 원 없이 시켜.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도희야. 뭘 이 정도 가지고. 넌 내 생명의 은인인걸. 게다가 난 네가 아니었다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고마운 거 투성이야.
도희는 절 따뜻하게 위로해준 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게끔 해주었어요. 전 도희가 마련해준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비록 머리가 굳어 젊은 사람보다 일을 빨리 배우지는 못할지언정 한번 배운 건 절대 까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라도 그날 처리할 일은 전부 2번, 3번 확인하며 처리하고 갔고, 저의 이러한 노력에 다른 직원들도 다행히 절 좋게 봐주었어요.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도희가 퇴근하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달래야, 내일 너희 아들 성적표 좀 다 들고 올래? 회사에? 토요일에. 회사로 불러내서 미안한데 여기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서 너희 아들도 같이 와. 갑자기 도희가 저희 아들을 부르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도희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전 아들과 같이 그동안 받았던 성적표를 모두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화장실로 올라가니 도희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신사분이랑 함께 저희 2사람을 맞이해 주었어요. 어서 와. 안녕. 네가 윤서구나. 인사해. 여긴 내 옛날 후원자셨던 신 교수님이셔.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 회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기 이 친구가 재능이 넘치는데 그걸 펼칠 환경이 못 된다고요. 그 옛날 내가 김 회장을 후원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후원할까 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저와 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항상 의젓하기만 하던 저희 아들은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지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도희 덕에 저희 아들은 학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대입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입학 후엔 해외로 어학연수까지 그분의 도움으로 갈 수 있었고요. 도희의 깜짝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들의 후원자분들과 만나고 난 뒤 도희는 잠시 저만 따로 불러서 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사람이 네 남편 뒤통수 친 그 장원석이라는 사장 맞니? 그 사진은 몰라볼 만큼 달라진 모습의 장 사장이었어요. 수더분하고 푸근했던 장 사장은 어디로 가고 살은 쪽 빠진 채 기름기 잘잘 흐르는 모습의 장 사장이었죠. 도희는 장 사장이 바뀐 이름과 현재 주소, 핸드폰 번호가 적힌 서류 뭉치를 저에게 건네주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나야, 너라는 귀인을 만나서 광명을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줘야겠어. 정말 그걸로 충분하겠어? 충분해. 그 인간이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혼쭐이 나서 벌벌 기는 꼴만 봐도 속이 후련할 것 같아. 도희는 저의 계획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의 전 회사 사람들, 빚쟁이들한테 직접 연락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한 그 장본인. 사기를 치고 거액의 돈을 뜯어간 사람을 찾았다고요. 그동안은 저도 빚쟁이들한테 들킬까 숨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먼저 연락을 하니 다들 제 계획에 동조해 주었어요. 어쩐지 그러면 이제 납득이 가네요. 박 사장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진작에 좀 말해주지 그랬어요. 장 사장 그 땅딸막이 하나 손해보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죄송해요. 저도 하루아침에 형편이 달라지고 적응하느라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내일 당장 그 사기꾼 새끼 손보러 갑시다. 차 없으면 태워줄 테니 사모님도 같이 와요. 한순간에 장 사장에게 원한을 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수가 자그마치 23명이나 되었어요. 저희는 그 다음날 바로 도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고 거기서 온갖 금부치를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장 사장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장 사장은 저희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본 듯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뭐야?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이게 다 불법이라고. 잠깐만. 불법? 그럼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은 다 법이었냐? 이 쥐새끼 같은 놈.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나 처먹어라. 너 때문에 내가 하루아침 일자리를 잃었다고. 우리 애가 이제 막 돌도 안 지났는데 너 때문에 한동안 기저귀 값도 제대로 못 벌어. 알아? 너 주려고 내가 특별히 싸왔다. 우리 애 똥이나 먹어라. 똥기저귀를 뒤집어 쓰고 맞고 물벼락을 맞는 등 장 사장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업보를 한꺼번에 받느라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장 사장을 괴롭히고 또 장 사장 집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저도 몇 개 챙겼네요. 더러운 장 사장 몸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요. 장 사장은 사람들의 살기라도 느낀 것인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용케도 절 찾아내곤 애타게 절 부르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재수씨, 이 사람들 좀 말려줘요. 재수씨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우, 나 죽네. 얼른 좀 말려줘요. 기가 차네 정말. 내가 부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 뭐라고요? 재수씨가 어떻게? 일단 나 좀 살려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사기를 쳐서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힘들게 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린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더한 꼴도 당했던 사람들이야. 게다가 내 남편,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너 같은 사기꾼 새끼 때문에. 말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오른 저도 모르게 근처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물건으로 그 인간을 분이 풀리도록 때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 손에 들려있던 건 신문지 뭉치였더라고요. 제가 매질을 멈추자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직원들은 절 걱정해서 의자를 가져와 절 쉬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희는 각자 알아서 그 인간의 물건들을 챙긴 뒤 그곳을 떠났답니다. 챙긴 것들이 그 인간 때문에 피해 입었던 걸 메꾸기엔 말도 안 되게 모자랐지만 그래도 각자 분을 풀 수 있었으니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기꾼의 위치를 알아낸 저에게 저마다 감사 표시를 해주기도 했죠. 저도 그 덕에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출근을 해 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이젠 다달이 직장인 월급을 받으며 서울 살림도 열심히 꾸리고 친정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장과 직원 사이가 되었어도 도희는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을 내 저와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도 도희와 전 엊그제까지 같은 반에서 놀던 것처럼 얘기가 잘 맞았죠. 아마 제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희가 배려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나 전부터 궁금한 거 있었잖아. 왜? 뭔데? 내가 내 숨겨진 이복동생도 아니고 사생아도 아닌데 어떻게 직원들이 나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내 입으로 어린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문득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 왜 다들 내 이름만 보고 알아봤지? 하고. 아,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자주 얘기를 했대.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거, 그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 뭐 그런 거? 근데 네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직원들이 다 외우고 있었던 거지. 술 먹고 취해서 자기 고생한 얘기를 직원들 앞에서. 너 정말 회장님 같다. 그래, 나 꼰대다. 됐냐? 도희와 저는 그간 오래 못 보았던 중학교 동창들도 다시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도희 덕분에 저희 아들들은 이제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사모님 소리를 듣진 않아도 제 힘으로 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찹니다. 하늘에서 저희 남편 역시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흐뭇해하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억울함을 전부 풀어준 것도 고마워할 거고요. 그간의 일들을 열심히 적어내면서 저는 이 세상은 결국 선한 사람들이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도이드 저도 인생에 닥쳐온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그저 악한 사람들처럼 장꾀를 부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기꾼 장원석 사장처럼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고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또다시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저의 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하루도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